마음에서. 그럼 바로 김동엽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군인 출신입니다. 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0년을 군생활을 해서 2011년까지 예, 군인으로 있었고요.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을 한 사람이 이 길을 걷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저를 이 자리에 아마 있게 한 것 어떻게 보면 이 조선 북조선 같습니다. 보니까 예, 북한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7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미사일 핵실험 할 때마다 저를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그게 연유가 아닌가 싶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만난 것도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저는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예, 저하고 뭐 패친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저는 나름대로 아주 큰 기대, 큰 합의문이나 큰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작은 입구, 출발점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문제고요. 우리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지난 한 8개월 동안 작년 3번이나 우리가 남북이 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한 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있고 그 길이 결국은 작년에 싱가포르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는 말로만 했다면 정말 행동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하노이에서 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기대했기 때문에 참 실망감이 큽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참 제가 공부를 덜 했구나.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 공부를 덜 했구나. 왜 이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못했을까? 제가 어제도 그 어떤 그 단체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안 된 게 마치 제 책임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부끄럽고 왜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1997년도 6월 달에 1997년 6월 달에 여름에 하노이에 메트로폴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아시죠? 메트로폴 호텔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회담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1901년도에 프랑스가 만든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 당시 제국 호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하면 제국 호텔이라고 이야기했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고급 호텔이 되어 있는데 메트로폴 호텔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호텔에서 97년도에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노이 대화라는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던 고위 관직 및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학자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13명이 모였습니다. 13대 13으로 만났습니다. 바로 그 메트로폴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13명이 3박 4일 동안 과연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왜 했지? 그 전쟁을 꼭 했었어야 돼? 안 할 수는 없었을까? 또 빨리 끝낼 수는 없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유명한 국방부 장관이었죠. 맥나마라가 이거를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그 곳입니다. 그때 그 회담의 이 전체 명칭은 하노이였지만요. 그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 애칭이라고 하죠. 별칭이 뭐냐면 기회가 없었는가? 우리는 기회를 잊어버렸는가? 라는 회담의 별칭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과 미국이 꼭 했었어야 되는가? 또 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은 기회는 없었던가? 근데 기회가 있었다면 왜 우리가 그걸 몰랐지? 그 기회를 왜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렸고 버릴 수밖에 없었지라는 고민을 거기서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한 결과, 하나의 양쪽 다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여전히 쟁점은 있었지만 두 쪽 다 이야기한 게 딱 두 가지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 양쪽 다 거의 일치된 게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었던, 이렇게 참혹하게 끝내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했었다는데 모든 그 참가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걸 왜 못 찾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되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랐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오해하고 편견과 잘못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오해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회담하러 왔는데 옆에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 전혀 이 회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방에 있는 그 소위 베트남 군인이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였어요. 그 사단장이. 근데 미국은 마치 이 회담을 결렬내기 위해서 한 거로 오인하고 회담을 결렬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 반대의 상황도 벌어졌고요. 이런 어떤 오인들이 결국은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게 했고요.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때 베트남이 주장한 게 뭐냐면 바로 70년대 중반 그때 막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 뭐냐면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 전쟁을 끝나는 평화협정을 빨리 맺자라고 하고 사실은 미국 쪽에서 계속 평화협정을 맺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 제3국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7번인가 회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그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를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회담을 하는 그 순간에도 미국은 베트남에 하노이에 뭘 하고 있었다? 폭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을 내려부으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미국을 베트남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읽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서울신문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북폭과 제재라고. 그 당시에 하노이에 엄청나게 많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을 제의한 미국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제재가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이지 않는 그 제재는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북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북조선이 뭐를 과연 할 수 있고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냐.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하노이를 저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봤습니다. 저도 그 시각을 정말 유지해 봤습니다. 제재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 라고 유지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제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가 갖고 있던 신념, 제재는 미국이 가장 먼저 이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해결해야 될 상황 조치다라고 저도 이야기했고 예전에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난 하노이 이후에 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현실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저도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정말 풀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반도에 중요한 것은 저는 비핵화도 아니고 제재 해제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 땅에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죠. 그런데 이 땅의 평화의 프로세스, 평화의 기회보다
더 그것을 뭐랄까요?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평화의 목소리, 평화의 기운을 집어삼키고 그거보다 더 큰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비핵화고 제재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저는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저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평화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못 찾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지금의 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어떻게 가고 앞으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냥 이제 사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건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한반도 비핵화든 조선반도 비핵화든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온 이 상황에서 작년 4월 20일 날 아시죠? 전원회의에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미사일을 더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작년 4월 20일 한 겁니다. 그날 4월 20일 날 또 뭘 발표했느냐? 바로 무려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병진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유지해왔던 어떻게 보면 군사 우선주의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잘 사는 것보다 일단 안정적으로 살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엄연한 그 안보적 위기에서 일단 살자는 것에 군사적인 안보를 우선시한 군사 우선 정책이 바로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병진 노선입니다. 이게 나중에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 그 전에 뭐 성군 노선이라는 것이 있지만요. 어쨌든 한 60년은 가까이 북한은 어쩌면 민생 경제보다는 군사 경제를 우선해 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60여 년에 지속되어 온 경제 구조, 국가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게 바로 지난 4월 20일 날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랬죠. 북한은 이제 병진 노선을 결속한다. 북측 말로는 그렇습니다. 결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병진 노선을 성공적으로 했고 많은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결속을 하고 이제 새로운 노선,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선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유복하고 문명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지만 이 북이 핵을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싱가포르로 가고 지금 하노이 간 김정은의 행동, 김정은의 선택이 과연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이나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핵을 소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재, 군사적 압박, 이것의 효과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아직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북이 제재에 더 이상 못 견뎌서 백기를 들고 통화한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인 것 때문에 백기를 들고 통화한 건지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서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재가 조금 효과가 있고 군사적 압박이 물론 위협은 되지만 그것이 북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 전체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 혹시 기억나시면 작년 3월 달 이맘때군요. 작년
작년 요 때보다 조금 뒤죠. 작년 오늘 3월 7일이면 작년 이맘때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막 갔다가 5일날 갔다가 지금 미국 갈 때죠. 예, 그때죠. 그러면서 3월 9일 날인가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걸로 발표했던 그때 요 시점인데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흐른 3월 17일 날 여러분들 혹시 방송에서 저기 어디죠? 헬싱키에서 북한 그 최강일하고 한국 학자고 뭐 만나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소식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몰래 최강일 만났던 사람이 접니다.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 그래서 최강일 뭐 만났었는데요. 한 2박 3일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녁도 같이 먹고 회의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강일한테요. 왜 나왔느냐?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혹시 제재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었더니 최강일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느냐? 최강일 그 당시 부상이 미국 상이 뭐라 그랬냐면, 김 선생, 제재가 우리 삶에, 우리 인민들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재는 일체 북한에 미친 영향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제재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는 제재 무용론자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안 할 것, 그러니까 뭐 흔들리는 거 없을 것이다. 물론 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 고위층, 그래도 외무성에 있는 그나마 알만한 미국의 이 아는 사람 최강일이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 제재가 스며들고 있다? 깜짝 놀랐죠 저는. 내가 잘못 알았나? 북측이 이렇게 제재 때문에 힘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가?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씩 웃으면서, 그런데 선생님,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힘들 때도 견뎠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도 그대로 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김 선생, 우리도 이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습니다. 우리 인민도, 우리도 진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데는 제재가 문제가 없지만, 좀 영향을 끼치지 모르겠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잘 하려고 보니 제재가 문제가 됩디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대충 오더라고요. 북한이 뭔가 바뀌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런 선택이 제재나 군사적 압박의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북측이 뭔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내부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왜 길게 하냐면요, 이게 뒤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왜 그러냐? 그런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어떻게 놓고 보면 이거예요. 예. 1인당 국민소득이 146만 원. 작년에,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한 1,300불 정도 됩니다. 예. 핸드폰이 580만 대라고 하죠. 지금 그 다음에 중국 핸드폰까지 하면 한 700만 대, 800만 대 있다고 하고요. 장마당이 500개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썼던 건데요. 토크빌이라는 분들부터 아시겠죠. 예. 19세기 프랑스, 예,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중 한 가지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말 그대로를 옮기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절대적 빈곤, 정말 배고파서 못 사는 소위 민중들은 절대 딴 생각을 못 해. 예. 그 정권이나 그 정치 체제나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의 먹고 삶이 지나가면, 예, 오히려 그 먹고 삶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인민들은, 예, 민중들은 오히려 욕구,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이상의 욕구가 생각나는 거죠.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그 욕구를 그 정치 체계나 아니면 그 체계나 국가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욕구를
밖으로 분출하고 결국은 행동을 옮긴다는 겁니다.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충 어느 시기냐 보면요. 한 1000불 정도 넘어서면 그런 생각들이 꼬물꼬물 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표출하고 그 국가라든가 이 관리하는 쪽에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 구심체가 없으니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대부분 한 2000불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 2000불 있는 국가나 이런 정치 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뭐 정권이나 정치 체계나 그다음 이 갭이 크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뭐여서 이렇게 소위 그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드 랜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 토크빌의 역설의 하드 랜딩, 소위 말해서 경착륙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세대가 저는 뭐 386 끝단에 잡고 있는 69년생 386 끝단인데요. 뭐 저는 참가하지 않은 세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30대, 40대를 겪었던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주셨죠, 선물을. 그게 뭡니까? 1987. 1987년 민주화혁명. 그때 우리나라가 1986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400불이었어요. 예.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민주라는 갈망을 그 당시에 군부가 채워주지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행동으로 나갔고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이 있었고 우리가 행동을 옮겼지만 그 87년도에 우리는 민주라는 것을 쟁취했어요. 사실은요. 쟁취했습니다. 여기서 뭐 또 사이드 같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민주라는 걸 쟁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그걸 받은 우리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세대가, 우리 국가가 아니면 이 한반도가 가야 될 다음 길이, 다음 비전이 뭔지가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젠다가 정하고 그 길이 정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우리가 촛불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잘못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저는 질 필요 없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하고 선거로 만든 정권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민주를 갖고 만들었던 이 우리 세력들이 그 다음에 가야 될 국가적 어젠다라든가 우리 민족의 어젠다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어젠다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결국 이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다음에 갈 길이 뭐냐는 이야기를 다음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는 보면 결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의 위협보다는 내부의 변화를 수용하는 그걸 가지고 소위 지금의 전략적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전략적 선택의 핵심이지 외부의 제재라든가 어떤 안보적 위협의 굴복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물론 어떻게 표현하지만 진짜 실제 북한이 지금 북측 인민들한테 내가 왜 핵을 내려놓느냐, 왜 싱가포르를 가고 하노이를 가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내가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 인민들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핵을 내려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헬싱키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헬싱키 가서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던진 게 야, 그렇게 힘들게 만든 핵 과연 너희들이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핵을 어떻게 너희가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딱 받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김생, 핵은요 포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핵은 포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 그 말을요 정말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를 되려고 해요.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러한 어떤 외부가 아니라 결국 강한 국가, 저는 이걸 202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열어서 강성국가 완성을 선포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결국 2018년 작년에 이런 변화를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저게 바로 이제 뭐 어렵겠습니다. 이 밑으로 북한이 여기서 변화를 하면 이게 뭐냐면 어느 사회든지 변화를 가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 초기에는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서 오래간만에 돈을 사서 집을 사셨어요. 그러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집 사는 변화는 자신한테 뭔가 또 불안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어쨌든 초기에 불안정을 수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안정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불안정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개혁이든 개방이든 변화를 가져오면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소위 정권이나 그게 망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까 말 관리를 해서 올라가는 녹색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보적인 위협, 하나는 소위 인민의 내부적인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는데요. 북한이 지난 1980년에 제6차 당대를 하고 난 다음에 36년 만에 제7차 당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36년 동안 당대를 못한 이유를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이 경제적으로 인민들한테 보여줄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인민들한테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 전쟁 없는 삶 이런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쪽에는 주한미군이 있죠. 남쪽은 훨씬 더 잘 살고 엄청나게 재래식 무기까지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많은 그 주민들의 한 집 건너 하나의 아들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은, 북측 주민들은 자식 걱정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내 자식 군에 가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되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장마당에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해줬기 때문에 당대를 못 했고 결국은 36년 만에 당대를 하고 이것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당대, 제8차 당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에 이러한 변곡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17년 11월 29일 이 뭡니까?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날입니다. 딱 선포를 하고 2008년 신년사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제 경제로 터닝을 하는 시점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7차 당대부터 8차 당대까지 기간이 5년이에요. 2016년부터 다 2025년인데 그 기간은 경제개발 5개년 전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5개년이라는 계획을 하게 되면 중간에 3차 년도가 지나가 버리면요. 실패한 거죠. 그 이제 올해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지금 4차년이에요.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 동안 뭔가를 하지 못하면 북한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쩌면 2021년에 8차 당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길었지만 지금의 변화는 결코 제재에 굴복한 변화라든가 군사적인 것에 나온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스스로 이 변화, 특히 내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스스로의 전략적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이나 남북 관계를 이거를 마치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서 나왔고 군사적인 것에 굴복했다고 나오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북측을 하나의 대화의 상대로 쳐다보고 평화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뭡니까? 승자, 패자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지금 구도가 그거예요.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도 그게 있다고 봐요. 이 정부에도 있다고 봐요. 이번 정부가 우리가 북한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도 촛불에 대한 정부도 여전히 북한과 우리를 동등한 거로 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고 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정부를 자문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지? 여전히 뭔가 이렇게 위계관계가 있는 것 같지. 내가 북한보다 우월해라는 우월의식에서 북한하고 상대를 하려는 게 이번 정부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맞죠? 우리가 더 잘 삽니다. 더 우월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과거에 있는 이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물며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겠어요? 이번 합의 깨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강국이 갖고 있는 소위 갑질이에요, 갑질. 내가 강대국인데 어디 감히 소국 이거거든요. 강국은 소국을 뭘로 본다? 예, 장기파를 졸로 봅니다. 여전히 졸로 봐요. 하나의 평화의 대상, 대화의 대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들었다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항상 강국은 소국을 자기 마음대로 유인하고 언제 항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소위 굴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이번 하노이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북한이 왜 나왔느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북한이 굴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됐다는 생각과 분석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북한을 바른 대화의 대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남북관계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평화공정 공동번영입니다.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87년도에 우리가 민주를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명확한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평화일까? 통일일까? 우리가 갈지자를 걸었죠. 우리가 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명확한 길을 못 정했다는 거예요. 예. 민주라는 것을 쟁취한 것에 대해 취해서 우리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죠, 사실요. 예. 그런데 그 반성, 저는 그 20여 년의 반성 속에서 드디어 저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뭐냐? 통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통일이 일부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 평화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평화.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평화가 우선이고 평화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요.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고 삶이고 평화고 경제고 평화고 번영이고 예. 저는 평화가 모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제재 이러한 것들이 왜 평화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평화가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켜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비핵화가 평화를 집어삼키고 있고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평화의 프로세스를 앞질러 갖고 있고 그 위에 존재합니다. 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가는 데 따라서 우리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가야죠?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죠. 예. 비핵화의 프로세스 가면 평화의 프로세스. 항상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반대로 생각을 안 하죠? 예. 여전히 우리는 어느 진영에 있든 그 고정관념에서 평화가 앞서 있고 평화가 엄브렐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쉽게 잊어버려요.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다시 비핵화가 위에 와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평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가 과연 어떤 것인지 아직 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요. 예, 평화가 삶이다? 평화가 경제다? 그게 과연 뭘까라는 정확한 것들을 우리 소위 말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체화 속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남북 관계죠. 시간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 있었고요. 그중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있는데요. 이 선언의 핵심은 저는 군사라고 봅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군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평가를 이제는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뭐 72년도 뭐 기본 합의도 있고요. 뭐 92년도 기본 합의 있고, 남북 선언도 있고, 기본 합의, 그다음에 6.15, 그다음 14 여기 쭉 있죠. 예, 크게 몸에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전 정부에 있었던 2000년에 있었던 그 6.15 선언, 6.15, 그다음에 2007년에 있던 14 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7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할 때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 저도 방송에서 제 얼굴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4월 27일 날은 어느 방송국에도 안 나갔습니다. 예, 제가 뭐 외국 나가거나 수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누가 저를 안 찾은 거 아니고 방송이 왔는데 모든 방송을 거절하고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방송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느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그 4월 27일이 되기 전까지 한 며칠간, 한 달여간 이 4월 27일 이 판문점 선언,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언론들과 학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나가면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1조는 뭐가 돼야 된다? 예,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죠? 기억나세요? 비핵화가 확실한 비핵화를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판문점에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북미 정상회담에 뭐가 돼야 된다?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 소리 들으시면? 저는 막 화가 나던데요? 왜 남북 정상회담 1조가 왜 비핵화가 돼야 돼요? 왜 남북 정상회담이 왜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디딤돌이 왜 돼야 됩니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일주에 비핵화 담아놓고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왜 비핵화가 남북 관계를 집어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죠? 왜 우리를 들여밟고 북미 관계를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북미 관계가 안 돼버리면 우리 남북 관계도 끝나는 건가요? 정말 이상한 논리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근데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누구죠? 비서실장? 임종석까지 나와가지고 첫 번째 비핵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 나는. 야, 이럴 바엔 난 안 나간다. 그래서 아예 안 나갔어요. 나가서 화나느니, 예, 그냥 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 합의문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문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 그리고 그냥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그날 사실 저 예술의 전당에서 저녁에 음악회 가서 음악 보고 있었거든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예. 5시 45분, 6시에 발표하는데 5시 45분에 문자가 날라왔어요. 제 카톡으로. 전문의. 예. 15분 후에 발표하는데 엠바고 걸려서 딱, 예, 못 떴는데요. 저요. 제가 항상 이 이야기 할 때 울컥하는데요.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눈물이. 왜? 1조를 딱 봤는데 비핵화가 아닌 거야. 뭐가 있느냐? 남북관계인 거예요. 2조를 봤는데 여전히 비핵화가 아닌 거예요. 예, 군사관계인 거예요. 3조? 여전히 비핵화가 아닌 거예요. 평화체제였어요. 3조 사항에만 예, 완전한 비핵화의 한 항으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정부가 제가 사실 남북 군사회담을 많이 다녔습니다. 군사회담도 많이 다니고 합의문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저는 확실한 건 없지만 이거 판문점 선언 딱 보고요. 딱 보면서 이거 북측에서 만든 건데 딱 예, 저는 느낌이 왔어요. 예. 저 이거 워낙 북측 거라고 봐요. 예, 우리가 만든 거 아닌가 봐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낸, 예, 청와대에서 냈거나 우리가 낸 건 1조가 비핵화였을 거야, 아마. 느낌상 보면. 예. 예. 비핵화였을 거야. 예? 비핵화를요. 예. 한반도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논란은 여기서 조금 피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쓰는 단어의 비핵화라는 거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모든 문서나 제가 쓴 글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쓰는 비핵화는 것은 큰 틀에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조치를 이야기하는, 행동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은 북측에만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 주세요. 예, 구분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큰 틀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제가 근데 왜 이게 제가 대단하냐면, 우리 사실 14선언이나 6.15도 보면요, 일조가 남북 관계 맞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 뭐 비핵화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제가 그때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 2조에 담긴 군사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군사관계. 뭐냐면, 14선언도 좋았고 6.15도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놓으면, 뭐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나쁠 것 같습니까? 사실요, 그 내용 보면요, 다 좋아요. 안 지켜주고, 사실 그래서 그렇지. 예. 나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놓고 보면 갈라지는 게,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맺었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14선언이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 계셨던 선언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때의 대북 정책과 닮아 있고요. 예, 앞에 닮아 있고, 오히려 차별화된 건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소위 우리가 북한을 아까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북측하고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보면 북한을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뭐 핵이든 북한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예, 북한한테 안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얻어낼 거냐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많이들 하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나한테 1억 준다고 해서 죽으실 분 없잖아요. 그죠? 돈 받고 죽으실 사람도 별로 없죠. 생명을 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핵도 마찬가지고, 북측한테 너 생명을 내놔라고 하면서 돈 줄게라고 하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되냐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14선이나 6.15 선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 6.15 선언과 14선이 갖고 있는 한계는 경제를 갖고, 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군사 문제는 뒷전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뒷전이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때 뭐 소위 말하는 비핵개방 3천, 이것도 마찬가지요. 돈 주고 북한을 사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 차이는 둘 다 돈 주고 북한한테 안보를 사겠다, 안전보장을 사겠다는 건데, 단 차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불제고요. 돈 먼저 줄 테니까 안전을 나중에 달라는 거였고, 예, 이명박 대통령 기회는 후불제죠. 예, 비핵화 3천원 네가 먼저 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예, 선불제 후불제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경제 대 안보라는 구도 자체가 그러면 틀렸느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선불제든 후불제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안보의 구도를 포기하느냐? 그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대 안보라는 구도로 풀 수 없는 뭔가의 부족한 부분을 뭐로 풀어야 되냐? 역시 예, 안보 대 안보의 구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부족한 부분의 안보가 뭐냐? 군사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북한이 뭐라도 하나라도 핵 문제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거 선제적인 행동을 안 하면, 군사적인 문제는 요만큼이라도 손대면 막 무슨 큰일이 나는 것 같이 난리를 지기지 않습니까? 그죠? 막 한미동맹 깨지는 것 같이 막 난리를 지기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슨 훈련만 안 하면 뭐 이 나라만 망하는 것 같이 막 떠들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다는코 말하는데요. 뭐 2013년인가?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그분은 저 성함도 모르지만 합참의 모 투스타가 정보부장인가가요?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 국감 하는데 물었어요.
예, 그 장군한테 미군 전력 없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아주 당당하게 답변했죠. 우리가 진다고. 아, 정말 저는요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야, 저게 군인 맞아? 설령 그렇다 손치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전에가 군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요. 예,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1조가 군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남북 관계로 시작돼야 되고 남북 관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고, 예, 우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요즘 무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재자, 촉진자 이야기, 저도 많이 그 얘기 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이전에 중재자가 되기 전에, 촉진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선제적인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가 북미 관계 제3자로서 뛰어다니면서 중재를 하는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 문제 안 풀려요. 이 한반도 문제, 핵 문제든 평화 문제가 내 문제고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사자로서 달려들어서 중재를 해야지 무슨 남의 집 불구경자시 3자로 달려드는 그런 중재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당사자적인 관점이 없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이 남북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남북 관계가 항상 이때까지는 경제적인 것으로 해결하다 볼게요. 뭐예요?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뭐 핵실험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결국은 그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재가 있고 하면. 예, 소위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북 관계가 롤러코스터 타서는 안 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설령 북미 관계가 나쁘더라도 남북 관계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이만큼 갔으면 되돌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되돌이 한 거예요. 북미 관계가 되돌이하면 우리 같이 되돌이하고. 그럼 한 번 간 남북 관계가 다시 되돌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뭐로 봐야 된다? 예, 군사적인 문제로 딱 말목을 받아야만 되돌아오지 않는, 역진하지 않는 남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군사적인 것을 2조에 담음으로써 남북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예, 확실한 선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군사적인 거고요. 근데 단순히 군사적인 그것만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조입니다. 3조가 평화체제거든요. 여러분들 1953년도 7월 27일 날 평화체제가 맺어질 때 거기에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예, 3개월 후에, 예,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예, 하겠다고 문장이, 그리고 주변에 뭐죠? 예, 외세 군대들이 다 나가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됐죠. 그로부터 1년 후에 1954년도 제네바에서 평화협정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은 결렬이 됐죠. 그로부터 65년, 원래는 66년입니다. 정전협정 지난 66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정전협정 속에서, 분단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너무 오래된 세월을 살다 보니까요, 이 분단체제에 살고 있다는 게 그냥 타성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위기 속에,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전쟁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여전히 그 공포를 느끼고 이렇게 계실지 모르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분단체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 체제가 당연한 체제고 이 체제가 평화로운 체제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체제가 갖고 있는 삶이 이게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 삶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이 우리 어린애들, 젊은 애들이 자신의 삶에 이 분단체제가 어떠한 장애물이 된다는 걸 스스로가 못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이걸 깨줘야 되잖아요, 이 분단체제를. 그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예, 평화협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 오늘로 평화협정 맺자고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다. 평화협정은 안타깝게도 우리 남북이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예. 심지어는 우리는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많이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자라고 놓고 본다고 한다면 4개의 나라가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인이 될까요? 평화협정이? 예, 야, 자, 오늘 평화협정 사인하자. 사인이 안 됩니다. 예. 3개월 후에 하자고 했는 것도 안 됐고요. 그 후에 1년이 됐는데 안 됐는데 지금 66년이 지났는데 평화협정이 쉽게 사인이 되겠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평화협정이 잊혀져 왔던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정전협정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부침이 겪었던 거죠. 지금 정전협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자잘못이 아니라 양쪽 다 뭐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정전협정 1조가 뭡니까? 1조. 예, 군사무공개성 좌우로 2km는 예, DMZ, 소위 말해서 비무장 지대로 한다. 군사무공개선 좌우가 2km가 지금 비무장 지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예, 군사적인 시설이 있고 엄청난 지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조부터 안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지지 않는 정전협정을 두고 평화협정을 맺겠어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준수를 해야 평화협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정전협정을 살 수 있나요? 준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조치로서 지켜지고 그래야만 평화로 가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이 분단 체계를 극복하고 정전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돈이 아니고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뭐 해야 된다? 선행해야만, 먼저 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문제는 군사적인 것은 남북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굳건함, 북미 관계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말목이기도 하면서 바로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군사적 협정을 평양 공동선언으로 담았습니다. 1조에 담아서 나와서 우리가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말은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오늘 뭐 본질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오래전에 그렸던 건데 요즘 그 미래핵, 현재, 과거핵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되세요? 근데 쓰시는 분도 그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거 만든 사람이 접니다. 예. 이 미래, 과거, 현재, 과거핵 이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제가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어디 등재해 놓을 걸 그랬어요. 예. 이거 대통령도 막 쓰시던데 이거 이해 못하면 소위 말해서 지금 다 뭐랄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하노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하노이가 바로 그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요. 핵이라는 건요, 핵무기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합쳐야 돼요. 뭐냐면 핵 물질. 우리가 폭탄 같은 화약이겠죠. 화약입니다. 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화약같이 터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터진다기보다는 핵 분열을 일으키는 핵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핵 물질은 세상에 딱 2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라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가지. 이 지구상에는 이 2가지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지구상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연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때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땅 캐면 플루토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라늄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플루토늄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땅을 캐면 우라늄이 있거든요. 예, 땅을 캐면 우라늄이 있는데요. 북한이 가채굴량으로 놓고 보면 북한이 전 세계 우라늄량의 한 적게는 40, 많이는 60% 갖고 있어요. 짱이에요, 짱. 짱이에요. 예. 근데 우라늄이 여기 보시면 작게 235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우라늄을 땅에서 캐면요, 우라늄 속에 235와 238 2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 그러니까 2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데 238이라는 우라늄이 99.3%가 있고요. 우라늄 235가 0.7% 있어요. 아쉽게도
예, 신이 참 잘 만들었어요. 예, 핵폭탄 만드는 원료는 238은 못 쓰고 235만 쓰는 거예요. 235를 저렇게 땅에서 캐는 0.7%밖에 없는 거예요. 100kg를 캐면, 1000kg를 캐면 1000kg 중에서 예, 7kg만 쓸 수 있는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우란이 23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993kg는 230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소위 핵폭탄이 안 터져요. 핵폭탄이 터지려면 여기 보시면 235를 93%까지 예, 농도를 올려야 돼요. 이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들으셨겠지만 농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도를 농축이라고 합니다. 이걸 농축을 하는데요. 농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골라내는 게 아니라 예, 이것을 가루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기체로 만들어요. 이거 육부라우듐이라고 하는데 기체로 만들어서 예, 아주 기체로 만들어서요. 뭐 방식은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제 원심분리하면 빨리 돌립니다. 기체를 막 빨리 돌리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무거운 물체와 작은 물체를 이렇게 막 돌리면 무거운 물체가 밖에 있죠. 마찬가지 막 세게 돌리면요. 238이 무겁기 때문에 밖으로 가고요. 235가 가볍기 때문에 중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238을 막 밖으로 내고 235를 계속 안으로 모으면 농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 방식이 원심분리의 방식이라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해서 2에서 한 5% 정도 하면 요거 해가지고 뭘 만드냐? 연료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리발전소 이런 만드는 소위 말해서 예, 우리 연탄 나오기가 됐지 이 연료봉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예, 연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바로 이 원자로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2%나 5%가 아니라 더 많이 돌려가지고 90% 이상 만들면 이게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만드는 이 들어가는 여기 이 농축하는 게 원심분리기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핵무기가 있고요. 아까 플루토늄이 이야기한 거는 바로 뭐냐? 플루토늄 지구상에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우라늄을 태우면 나옵니다. 바로 이 원자로를 태워서 원자로에 집어넣었던 이 연료봉을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태우고 나면 태운 연료봉을 꺼내서 예, 처리를 하면 그 안에서 예, 플루토늄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탄 연탄재를 꺼내서 그 연탄재 쪽에서 추출해야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원자로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플루토늄은 원자로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자로를 돌려야만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를 돌린 재니까 사실. 예, 재니까. 자,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요. 북한은 이 둘 중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예, 플루토늄 탄도 있고 이것도 다 있습니다. 예, 뭐 소위 이란 같은 경우는 이쪽만 있고 예, 이 양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어디 있느냐? 영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변에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그랬잖아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두 가지가 있는데 플루토늄 시설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자로도 있어야 되고 제트리 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빤해요. 그래서 북한에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영변밖에 없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오로지 영변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영변에서만 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플루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축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계는 이 긴 우리 원심분리기인데요. 이 원심분리기 한 2,000개를 만들려고 하면 한 120평 정도만 있으면 2,000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120평에서 한 200평 정도 내외를 가지시면 그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 2,000개를 만약 1년 풀로 돌리면 우라늄탄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한 1.5개에서 2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네, 2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공간도 작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우라늄 농축은 나중에 시작했는데요.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플루토늄 이거는요. 딱 눈에 보이는데 이 우라늄은 숨겨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한 100여 평에서 200평만 공간이 나오면 예, 우라늄 그 농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 있죠. 은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커 박사가 가서 본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기 있어요. 영변에 있는데 그 이후에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서 스페어로 몇 군데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전에 나왔던 뭐 봉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있죠. 강선 이런 데들 다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2만 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빤해요. 영변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라늄, 그러니까 프루티늄 하면 1년에 풀 돌려봐야 한 개 못 만들어요. 예, 한 개 정도 밖에 못 만듭니다. 이 오메가3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뭐 해커가 봤더니 2,000개 좀 늘어서 4,000개 돌려봐야 영변에서 하면 한 1년에 우라늄탄 또 한 3개, 4개 만들 수 있는 정도. 그러면 1년에 영변에서 나올 수 있는 핵무기의 양은 한 5개 정도를 추가 맥시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북측이 우라늄을 아까 뭐 2,000개가 아니라 뭐 5,000개 갖고 있다, 6,000개 갖고 있다 생각하시죠. 그러면 1년에 몇 개는 만들겠습니까? 한 6개, 7개 그 밖에서 만들어. 2만 개 있다 그러면 밖에서만 15개, 20개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영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영변 밖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가치 차이가 미국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측이 밖에다가 많이 우라늄 농축시설 및 은폐된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변은 아주 오래된 시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치를 절하해 버리는 거죠. 절하해서 사실 이거는 여기는 기껏해야 한 30% 너희들이 감춰놓은 데서 훨씬 더 많은 지금 핵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영변만 폐기한다고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영변은 의미 없어. 의미는 너무 가치가 작아. 영변 밖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는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의혹이 과연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금 설명이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저는 영변이 한 80%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봐요. 예. 이제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래핵과 과거의 현적인데요. 바로 미래핵이라는 건 뭐냐면요. 풍계리, 동창리와 같은 소위 말해서 기술입니다. 기술. 핵을 실험하는 것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소위 기술적 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래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풍계리와 동창리,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는 것과 미사일 발사 같이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핵을 완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본인이 포기해도 되는 거죠. 더 이상 핵실험 안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북한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물질이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원하는 장소에 옮길 수 없다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옮기는 운반 시설이 아직까지 완성됐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미래핵이 뭐 필요 있다 없다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현재핵은 바로 뭐냐면요. 양적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북한이 이거는 뭐냐면 과거 핵이란 뭐냐면 이미 만들어서 완성되어 있는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핵무기라고 완성된 핵무기라고 표현하시고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과 프루토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프루토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 핵무기 양이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우라늄을 뭐 예를 들면 30kg 가지고 있고 프루토늄을 뭐 10kg 가지고 있다. 뭐 물론 그보다 좀 더 가지고 있지만 하고 한다면 지금 그 현재 있는 그 수치가 더 이상 안 늘어나나요? 아니죠. 계속 늘어나겠죠. 이 시간에도 늘어납니다. 왜? 바로 이 시간에도 영변의 핵시설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활동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뒤에 말하는 이 영변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의 동결이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게
영변, 이 핵사이클을 멈추는 순간 뭐가 되냐? 북한은 더 이상 핵물질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력이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동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영변은 아까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절하는데 영변 밖에 분명히 뭔가 시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설이 북한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활성화, 그러니까 메인 시설이냐, 주 시설이냐, 그걸 통해서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주 시설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 원심 분리기는 아까 말했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북측이 그러한 원심 분리기를 다른 쪽에 숨겨놨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막 돌린다? 그러면요, 미국 인공위성이 다 쳐다봅니다. 어느 지점은 진짜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점에 전력량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원심 분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측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영변을 넘어선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가 핵시설에 대한 어떤 그 평가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히 과장돼 있고 악의적이고, 예, 악의적이고 음모론적이에요. 마치 과거에 이라크 들어갈 때, 예, 뭐 생화무기 있다고 들어갔던 것처럼, 예, 북한을 악의 프레임으로, 악의 어떤 틀로 나쁜 프레임으로 놓고 보는 그런 프레임인 거죠, 사실요.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전히 저는 영변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영변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영변에 완전 폐기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히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변은 정말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거의 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놓고 보면 뭐냐? 당연히 제재를 줘야죠.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자, 북측, 북한, 그 다음에 상응 조치, 미국 거, 남북 관계인데요. 이 밑에 건 빼시고 위에 것만 보시면, 보시면,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걸 동의 안 하실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저는, 포괄적인, 뭐, 말도 안 되는 선비핵화 후보상이라는 그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빅딜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딜이라는 게 뭡니까, 딜? 딜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죠. 그죠? 한쪽에서만 달라고 해서 돈 줄 수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딜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뭔가를 해줄 때 미국도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빅딜이라고 하면 북한이 뭐를 줬을 때 미국도 줄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줄 게 없는데 어떻게 빅딜이 이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구조를 보시면요. 미국은 자기 주는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북측 같은 경우는 난 영변을 완전히 폐기할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을 갈았죠. 내 영변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그냥 폐기하는 것도 아니야. 예, 미국 너희들 전문가들 와서 같이 합동으로 폐기하고 확인 다 해. 그래서 완전히 폐기하는 모습까지 보일 때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한다? 예, 제재의 5개 조항을 포기해야 돼. 예, 제재 해제자. 내가 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어쩌면 그거 자체로 봐도 북한이 손해나는 장사예요. 제가 판단하는 손해 장사입니다. 예, 장사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서 미국은 안 그러죠. 그러면, 야, 그건 안 돼. 영변밖에 숨겨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다 내놔. 이거거든요. 더 내놔야지. 근데 중요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폼페오가 이야기했던 누가 있듯이, 뭐, 리용호 외상이 이야기했듯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한 곳을 더 추가적으로 미국이 요구했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 요구를 하면, 미국이 그 뒤에 문장을 읽으면 그러면 영변 플러스에서 한 곳을 그래 오케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날 내가 양보한다 하나 더 줬다라고 양보했으면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5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재를 해줬겠나요? 안 해줬습니다. 그 문장 읽어보시면 그 해주겠다는 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은 이거라고 합니다. 군사적 위협과 뭐 체제 안전,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이야기죠. 우리한테도.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 안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체제 안전에 대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체제 안전 하면요. 아니, 다른 나라의 체제 안전을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그런 역사상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북이 아무리 바보인지 야 미국한테 우리 체제 안전을 보장해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측이 원하는 체제 안전을 해달라는 건요. 그 체제 안전 그 의미가 아니라 예, 내가 안전하고 체제 안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자위, 자주, 자립.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체제 안전을 위해서 자위,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예, 안보적 차원에서 자위, 자주, 예, 국제사회나 아니면 정상적인 정치체계, 국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주국가. 세 번째 자립, 경제적인 자립.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자위라는 것은 평화체제죠. 예, 자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스스로가 위협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이 미국한테 원하는 상황 조치의 핵심은 바로 평화체제예요. 평화협정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협정을 바로 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의 딱 생기는 사건으로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건이 아닙니다. 뭐다? 프로세스죠.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으로 보면 그 과정은 뭐가 있다? 출구가 있고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에 마지막 출구가 있다면 분명히 그걸 시작하기 위한 입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입구를 이 입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비핵화도 되고 평화협정도 되고 북미 수교도 되고 이 제재도 해야 되는 이게 맞아 들다면 그 앞에 있는 시작점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통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예요. 야, 너 여기까지 다 해. 다 하고 나면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할지 할지 고민할게. 이게 미국의 발상인 거죠. 선비핵화 후보상. 그건 선비핵화 후보상이 아니고 이때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관례를 보면 선비핵화 뭐죠? 후배만이잖아요. 맞잖아요. 이라크, 뭐 리비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으로 가고 또 내원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면에 시작할 때는 너희도 이거 같이 시작해야 돼.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그래야 내가 입구에 시작하면 그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앞에 보시면 알겠죠. 요 부분은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인정해야죠. 예,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했잖아요. 얘들, 북한이. 예, 내가 설선수법 해줬는데. 근데 설선수법 해줬으니까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네가 이제 하나 해줄 때쯤 됐으니까 이제 종전선언 해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예, 기억도 안 해줬죠. 예, 기억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예, 작년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거 쌩까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정확히 말하면. 예. 제재도 언급했고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실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번 판 깨진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종적으로 연결이 돼서 동시 병행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맞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는 처음에 이 제재라는 건요, 제가 작년 연초에 그렸을 때는 이 제재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꿨다고 말씀드린 게, 이 제재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두에 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저희 입장에서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나 북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가 빨리 풀어지고 아까 북폭과 제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상응할 수 있는 행동,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 조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는 1조가 이거거든요. 새로운 북미 관계. 북미 수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북미 수교하는 문제는 오로지 누구 문제냐? 북한하고 미국 양자 간의 문제예요. 예, 양자 간의 문제고 예, 트럼프가 미 의회를 설득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체제 문제는 요거보다 더 단계가 넘죠. 무슨 문제입니까? 예, 남북미중이라는 사자관계 문제입니다. 지역적 문제로 확대돼 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의회만 꼬셔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꼬셔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제재는 뭔가? 제재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이 이 지점에서 약간의 실책이 있었다고 봐요. 저도 실책이 있었고. 왜 그러냐? 제재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미국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니 이 제재 문제는요. 독자 제재가 아니거든요. 핵심은 유엔 제재예요. 물론 유엔 제재 미국이 풀려면 풀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유엔 제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은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국제사회를 관리하는 틀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 소위를 관리하는 대빵으로서 이 관리국가로서 아니 미국이 북한하고만 상대하는 게 아니군요. 전 세계 소위 말하는 나라들 다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한테 예외 조치를 줘버리면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저거 봐라 북한도 봐주네. 그럼 나도 깽판 쳐야지. 그리고 깽판 치고 난 다음에 제재하면 나는 왜 안 풀어줘? 이런 거예요 사실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재 문제는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적 차원에서 이건 풀어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저도 이해할 수 없었, 깜짝 놓쳤었고 북한도 몰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참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이번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측이 당연히 심층적으로 제재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두 가지의 오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오류가 이거에 대한 전략적 실패였었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처음에 북이 왜 이 비핵화를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재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 안 드렸죠? 그죠? 제재 굴복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 안보 문제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그 핵을 개발했다는 것은 제재가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걸 감수해서까지 핵을 개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핵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안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달라고 했을 때는 북한 스스로가 제재 때문에 굴복하고 나간다는 스스로의 모순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북한 스스로 트럼프한테 약점을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 약점 금방 압니다. 아, 이거 봐라. 북한은 약점을 들켜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약점을 지키는데, 아까 지켜보니 약점 딱 들키는 순간, 얘는 지는 강자인데, 굴복의 유혹에 유혹이 생겨요. 유혹을 다시 행겨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낮은 단계에서 내 정치적인 목숨을 걸고 트럼프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얘가 약점을 노출시켰는데. 트럼프의 전략의 기술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여러 전략의 기술 아시죠? 이라는 책. 트럼프가 쓴 책인데, 한번 보세요. 그 전략 책에 나온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전략의 3단계, 딜을 하는 협상의 3단계 중에 1단계는 분위기 조성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 찌르기. 세 번째가 뭐냐면 협상 직전에 판 깨고 도망가기. 이게 3단계예요. 대표적이죠. 딱 북한이 이번에 딱 2단계, 3단계 딱 걸린 거예요. 약점 노출해서 딱 약점 찔렸고 딱 합의 맺으려는 순간에 강자와 약자의 차이에서 그런 거잖아요. 갑을 관계 있는데 합의문 다 만들어놓고 사인 딱 하려고 딱 사인하다가 앞에 사인하려고 쟤는 벌써 사인까지 했어. 딱 내는데 사인 딱 하다가 딱 던져놓고 아이씨 안 해. 그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약자가 뭐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웬만한 담대하지 않으면요. 예, 문 앞에 가서 나가시면 안 되옵니다. 이렇게 막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 안 막았잖아요. 웃으면서 보냈잖아요. 대단한 담대하다고 봐요. 예. 이 배포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결국은 저는 이게 만약에 단순히 정치적이고 코엔 사건? 저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사인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전략적으로 이 트럼프의 이 협상과 기지 이런 것 때문에 이 판을 저는 소위 리셋시키려고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명확하게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판은 6월 12일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한 거죠. 2월 10일에 자기 뱉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뭔가 지금까지 온 것들을 그대로 가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소위 말해서 판가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가리를 하려던 차에 딱 약점이 걸린 거고, 이 참에 트럼프는 6월 10일 이전, 정확히 말하면 5월 25일일 겁니다. 예. 작년 5월 25일로
시계를 완전히 돌린 겁니다. 예. 5월 25일이 뭐냐? 북한이 5월 24일 날 풍계리를 부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계리를 부시고 유예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던져놓고 박차고 나가서 다음에 돌아와서 유리한 재협상을 맺겠다라는 이 승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예측이 맞다면 정상 간의 대화는 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북미 간의 실무든 어쨌든 협상 시작은 저는 한 달 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거잖아요. 판 던져놓고 나간 다음에 저쪽에서 쪼이든 어쨌든 지금 그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돌아와야 유리한 고지에 재협상을 맺지. 너무 늦게 돌아오면 그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저께였죠. 벌써 폼페오가 이번 달에 대해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 같은 멘트를 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요. 대충. 현재 돌아가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냐? 저는 못했다고 봐요. 저도 그랬지만 반성하고 있지만 우리도 너무 큰 기대 속에서 이 판을 봤던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냉철할 필요가 있고 이번 판이 어그러진 이유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팩트 위주로 우리가 접근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이것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인데 우리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남북 관계가 우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책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균형자가 되든 뭐가 되든 촉진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우려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하노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김정은 만나서 설득 좀 해라고 했습니다. 균형자는요. 3자 입장에서 이 사건 내 것도 아닌다라고 생각하고 3자 입장에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균형자는 하는 일방적 일방적으로 중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 중재자는 한쪽의 목소리를 한쪽에 그냥 전달하는 거면 이 일방적 중재자입니다. 과연 우리가 쌍방적 균형 잡힌 중재자 역할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균형 잡힌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특히 요 며칠 사이에 우리가 균형감을 잃고 오히려 미국에 경도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목소리,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고 와서 북한에 변화시키고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을 달래려는 일방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그건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달 내에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서울 답방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특사가 가거나 판문점에서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이 깜짝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을 데려다 놓고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들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북한의 솔직한 심정,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걸 듣고 네가 이야기하고 네 불만사항을 내가 미국한테 전달해 줄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거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쌍방적 균형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쌍방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요즘 최근에
그게 있었죠. 어저께 뭐 동창리가 재개되고 또 무슨 이야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동창리를 뭐 재건한다, 동창리를 복구한다라는 그 요즘 신문 나가셨죠? 오늘 보셨잖아요. 이상 안 하세요? 동창리 재건 복구라는 단어 들으시고, 예, 뭐 하나보다 그랬어요. 저는 보자마자 생각하는 게 이상했는데요. 뭐냐? 동창리를 부시지도 않았는데 왜 복구를 하지? 동창리 부셨나요? 동창리 폐기한 적 없어요. 동창리를 폐기했나요? 폐기한 적 없습니다. 풍계리를 폐기했지. 동창리 폐기한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폐기를 우리 5조 1항에 담아서 미국 검찰관들이 들어와서 보고 같이 폐기한다고 했지 아직 실제 폐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폐기하지도 않은 동창리를 마치 복원하는 것 같이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 뉘앙스 딱 듣는 순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봐라. 북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저렇게 되니까 벌써 뭔가 거기다가 오늘 나온 이야기 뭡니까? 중앙일보하고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 CSI에서 나온 게 거기다가 예, 저기 있는 뭐죠? 산업농이라고 하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미사일 생산 공장입니다. 산업농에서 뭔가 수송 물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동창리로 가서 발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딱 연결되면 벌써 동창리에서 무슨 광명성 같은 걸 만들어서 산업동에서 만들어서 지금 무슨 마치 벌써 그런 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그런 순간 어떻게 되냐? 북한. 그러니까 북한 그 나쁜 놈 프레임을 벌써 가둬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제가 이 말을 그렇게.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냐? 우리 국정원이 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국회 하면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면 뭘 할 수는 있습니다. 밖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우리 정보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왜 우리 정보당국이 왜 우리 언론이 그거를 재확대 생산해가지고 거짓을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이 정부도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대화의 대상이나 하나의 동무한 대상으로 보는데 여전히 약하다, 인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경제지도 안 됩니다. 개성공단 것은 멀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우리가 상대방한테 바른 소리를 할 때 미국한테 바른 소리. 그러니까 미국을 만날 때는 미국한테 큰 소리 치고요. 북한한테 만날 때 북한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쪽 가서 딴소리하고 저쪽 가서 하는 거는 그건 박쥐외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가서 좋은 소리하고 저쪽 가서 하는 건 박쥐죠. 그럼 그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면 겉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욕해요. 안 믿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길었습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